지금 민주당은 표정관리 들어갔어요. 뒤집을 수 있을 만한 큰 게 와야 돼요. 왜죠? 그런 거 보면 국민의힘이 화력이 좀 약한 편이에요. 지난 선거보다 더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니편 내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요동치는 총선 전국 중립기어 맞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갈피 못 잡는 정치권에 던지는 프리미엄 고품격 정치 참견. 오늘의 참견러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조사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양당 지지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4%,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3%, 1%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함께 볼게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7.1%,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2.8%로 5.7%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자, 여당은 하락세, 민주당은 상승세인 건 두 조사 결과 모두 동일한데 1, 2위 결과와 지지율 격차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 저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냥 민주당 결집 흐름이 여전히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갤럽은 전화 면접 조사고 리얼미터는 ARS잖아요. 조사 방식이. 네. 예,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흐름에 따라서 민주당이 좀 좋으면 민주당 적극 지지층이 좀 더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국민의힘이 좋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서 리얼미터가 항상 약간 이렇게 앞서갑니다. 격차들이. 흐름은 유지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도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 이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 사정과 정당 지지율 간의 상관성이 그렇게 아주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총선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당 지지도가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정당 지지도는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하는데 우리 지역에 나온 후보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는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이 지역에 나온 후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투표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투표에 임박했을 때 특히 이제 총선 같은 형태의 선거 유형에서는 정당 지지도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전체 그냥 흐름 정도를 그냥 그렇죠. 본다. 참고용으로 본다. 추이가 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선거 결과와는 직접적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이번에는 내주 결과가 궁금해지는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살펴볼게요. 리얼미터 조사고요.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국민의미래 29.8%, 더불어민주연합 20.1%, 조국혁신당 27.7%로 집계됐습니다. 여당 비례정당 지지율이 빠지면서 조국혁신당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당 지지도에서도 그렇고 비례정당 지지도에서도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연령대가 40에서 60대로 집중돼 있었거든요. 근데 40대부터는 뭐 보수화되는 연령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들이 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지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40대인데 네. 뭐 40대라고 해서 다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운동권 세대와는 이미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연령대이고 90년대, 2000년대에 이제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IMF를 사실 취업 시즌에 겪은 건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은 세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이 지향점도 민생보다는 이념에 사실 조금 더 맞닿아 있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2002년 대선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의 출범, 그때 이제 정치를 관심을 갖기 시작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분들이 지금 40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야권 성향 지지층들이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조국혁신당은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는데 야권을 지지하고 싶은데 민주당에 대한 마음을 주지 못하는 분들, 이분들이 조국은 싫지만 대한 세력으로 비례정당에 투표를 하겠다, 이런 분들의 표심들이 지금 결집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 격차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선거의 이제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조국의 시간이 선거 끝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야권이 합이 47.8이에요. 근데 국민의 미래는 30이 안 돼요. 29.8이에요. 과연 실질적으로 이런 격차가 나는 건지 저는 그거 하나 첫 번째 궁금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화 면접 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은 그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갤럽 조사는 3%였는데 리얼미터는 22.5가 나와요. 그럼 이 격차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거의 같은 시간에 조사를 한 건데 같은 시기에 조사를 한 건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뭔가가 출렁이고 있다. 출렁이고 있고
아까 강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열풍이 이렇게 선거까지 가면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선거 결과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 때문에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면 그렇죠. 이분들이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민주당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때 지역구에서 이제 민주당이 득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특히 요즘에 부산 가면은 부산은 조국 대망론이 떴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령 이제 민주당이랑 경계를 넘어서서 조국 부산 사람이야 이 얘기가 떴어요 지금. 그래서 이 열풍이 부산 가면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호남은 이재명에 대한 비토가 정서가 여기에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제가 조국 혁신당 처음 시작할 때 거기 아는 사람한테 내가 반드시 그랬거든요. 지역구 출마를 안 하면 굉장히 후회할 거다. 왜냐면 이 정도 열풍이 일어도 열석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잖아요. 조국 그렇죠. 막 지지세만 혁신당 봐도. 돌풍을. 네. 근데 25% 하면 11석 뭐 이 정도 하는 겁니다. 300석 중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열풍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국민의당 수준처럼 30석 정도를 받으려면 사실 지역구 최소 50개 정도 지역구에서는 출마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네. 호남은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사실 민주당은 그렇죠. 겹치질 않잖아요. 그렇죠. 호남에 출마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뜰 줄 본인들도 몰랐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민주당 좋은 일만 시켜준다 뭐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이 생각할 수도 있는 이미 뭐 후보 등록이 다 끝난 마당이라 뭐 지역구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죠. 예, 아마 그럼요. 본인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지금 이 마당에 위성정당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위성정당이 없다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지지율인데. 예. 예.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감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인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51%로 정부 견제론과 정부 지원론의 격차가 무려 15%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4년 전에 21대 총선 전에 비슷한 시기에 조사했던 결과랑 이번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맘때쯤이었던 3월 26일 정부 지원론은 46%였고 정부 견제론 40%보다 6%포인트 정도 앞섰습니다. 자, 여당이 참패한 지난 총선 때보다도 정부 견제론이 지금 월등히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뭐 막상 투표함 뚜껑을 열면 좀 다를까요? 아니면 이게 좀 반영이 될까요? 선거에서 이 정당 지지율은 별 영향이 없는데 이 프레임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번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총선이었잖아요. 정부 지원론이 49, 정부 견제론이 39였어요. 10% 차이 났는데 예. 180석을 한 거예요, 민주당이. 근데 지금은 15%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 프레임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돼 있어요, 지금. 비례정당 네. 투표에. 거의 요 사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한테는 굉장히 참혹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총선까지 불과 10 며칠 남았는데 뒤집기 힘들어요. 이 프레임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큰 게 와야 돼요. 큰 거 뭐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의협, 대타협, 의사들 다 복귀하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 거 하면 될까요, 근데? 요 격차를 줄일 수는 있지만 네. 역전을 시킬 만한 포인트는 안 될 것 같고 그쵸. 이미 민생 토론회를 20차례 넘게 이제 개최를 네. 하면서 다 보여줬기 때문에 민생 토론 하는 와중에 이종섭 대사 임명 악재들이 좀 사실 터졌죠. 이종섭 대사 임명한 게 분기점이 된 거거든요. 이게 정권 심판론에 불을 다시 당겼어요. 여기다가 이제 조국 신당 나와서 더 세게 뭐 3년은 너무 길다 이러는 것이 이제 일정하게 그 40대 50대 층한테 굉장히 강하게 먹혔어요. 이 흐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김건희 특검법에서 시작했던 이 여권의 비판 이 여론, 민주당의 그 공천 파동,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종섭 대사로 넘어오는 이 과정들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불과 100일 안에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선을 앞두고 이 어떤 조그만한 변수 하나에도 민심이 이렇게 출렁일 수 있다는 걸 좀 미리 여권에서 이 경각심을 갖고 있었으면 이종섭 대사 문제를 저는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조국 혁신당이 이게 이제 약간 오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관리가 얼만큼 잘 되느냐. 뭐 이것이 이번에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누가 잘했나 평가해보는 업앤다운 코너입니다. 두 분의 업다운을 먼저 듣고 이번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의 업다운 설명해 주시죠. 업은 민주당, 다운. 국민의힘 이렇습니다. 선배는요? 업, 저희 정말 짠 거 아닌데 업은 저는 한동훈, 네. 다운. 이재명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두 분이 상반된 결과를 들고 오셨는데요. 먼저 유 대표님부터 업 선정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은 표정 관리 들어갔어요. 특히 수도권 지역은요. 지난 선거보다 더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공천 파동의 끝에 이종섭 사건, 황상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천 파동을 그냥 싹 묻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조수진 변호사, 천안갑의 이영선, 갭투자, 네. 갭투기, 38억. 네. 예, 이 두 분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쵸. 본 공천에서는 정말 사고란 사고는 다쳤는데 막바지에 국민의힘에서 대형 악재가 터졌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또 신속하게 정리하면서 근데 공천 후유증을 완전히 털어낸 듯한 느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업 주셨고요. 업이라고 봤고요. 반면 다운은 국민의힘 주셨어요. 이게 뭐 당연히 반대급부잖아요. 여기는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지금 특히 이종섭 대사 문제도 귀국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뭉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상을 정리해야 이게 일단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아직 정리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의료 대란도 지금은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이 의사 증원 문제를 터트린 거였거든요. 네. 강하다, 리더십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가니까 관리를 못한다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물론 한동훈 이제 위원장이 대화를 좀 시도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극적으로 타결되면 그래도 좀 중도층 표심이 좀 약간 움직일 올라갈 수 수 있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럼 이번엔 강경석 기자님 어떤 거 선택하셨다 했죠? 이 같은 맥락에서 이제 좀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 저희가 예측을 했을 때 황상무 사퇴, 뭐 이종섭 사퇴 및 뭐 귀국 둘 다 안 될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 그만큼 그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수행 패턴을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결국엔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어쨌든 성과를. 저는 그래서 그 점을 좀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나마 이번 국면에서는 좀 본인이 요구한 대로 관철이 됐고 여기에 이제 조금 하나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의료계 이 대란이 한 달 넘게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물꼬를 터보겠다는 이 시그널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냈고 대통령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실마리를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사실 국민의힘 중도층 지지층들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번 주 업을 드렸습니다. 네. 반면 다운은 이재명 대표 고르셨어요. 네, 이재명 대표는 사실 실언 때문에 저는 꼽았어요. 특히 이제 그 중국 대만 문제, CC. 양안 문제를 다루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언어를 그런 식으로 저는 표현을 하시는 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 회칼 운동에 빗대 가지고 표현을 한 게 있어요. 저는 섬뜩했어요. 이게 만약에 특정 당사자 후보가 이런 식의 발언을 했으면 당장 후보 사퇴 여론이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실언 중에 하나로 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국민의힘이 화력이 좀 약한 편이에요. 네, 모멘텀이 생길 만한 실언이라고 봤는데 네. 선거라는 게 결국 어떤 실수 하나가 틈이 벌어지면서 생기는 이 균열을 누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그 싸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황상무 수석이 사퇴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그 실언 그쵸. 한마디였죠. 이재명 대표는 각별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게 실언이 요즘에 사건이 아니라 습관 같아요. 아니 강원도 비하 발언도 있었고요. 그쵸, 그쵸. 아, 그렇죠. 최근에 그게 있었고 예. 또 기본소득 주는 대로 이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 정권에 대한 분노를 다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나깨나 말조심을 하자라는 것이 이번 주도 역시나 교훈이네요. 자, 만약에 이번 주 업다운을 정당 중에서 뽑아라 혹은 인물 중에서 뽑아라라고 딱 정했었다면 두 분은 어떤 답 갖고 오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정당으로 하라고 했으면은 유 대표님이랑 똑같은 똑같게. 답이 나왔을 저는 것 같아요. 민주당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인물 하셨으면 강 선배랑 똑같게 둘 다 뭐 깊은 한숨을 내시는데요. 네. 여전히 지금은 업은 조국이에요. 지금은 아. 조국은 계속 상승 국면을 그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층이나 이런 민심들은 되게 섬세하거든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다고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다 용인을 해요. 아 그래 윤석열 심판의 조국은 자격이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라를 구한다거나 기호 9번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을 구한다. 아주 종교적인 데까지 네. 가면 이게 아까 내가 했던 이제 오바 센스 이런 거거든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지점들까지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죠.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거기서도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조국 혁신당이 더 올라가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되게 반가워할 수만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선거에 비록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조국에 의해서 우리가 이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순간 리더십이 양분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 주 정치판을 전망하러 미래에서 왔습니다. 성지순례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이번에는 인물 한 명씩만 뽑아주세요. 이번엔 새로운 미래 김정민 의원 어쨌든 3자 구도는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민주당 이영선 후보가 낙마하는 바람에 양자 구도가 됐어요. 국민의힘과 새로운 미래 양자 대결 구도가 돼서 네.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계속 그 여기를 수박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표에서는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조국 혁신당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급격히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 한 번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준석 대표를 꼽고 싶은데요. 왜죠? 사실상 사라졌어요. 네. 사시대가 됐어요. 네, 아마 한 번은 뭐가 올 거예요. 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네. 뭔가 그래도 이 대표가 이제 그 선거의 전략에 이 갖고 있는 이 재기발랄함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뭔가 한 번은 뭘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개인적인 기대감을 갖고는 있는데 반대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면 이대로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이 꺼지기 일부 직전까지 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측면으로든지 간에 뭐 주목은 할 만하다. 이번 주 정치권 화제 인물은 과연 누가 될지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두 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